이 AI 시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거대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시대로부터 이제 AI 시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뭐 100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가 99의 속도로 변한다면은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적 뭐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거기로부터 돌출될 수 있는 주요 변수들, 뭐 전략적 변수들이 뭔지를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의 뭐 서론이자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I 시대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이 AI 시대를 사실상 뭐 주도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인데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AI 시장의 뭐 85%를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3등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과연 이 송나라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왕조였는데 왜 멸망을 했고, 그 이후 500년 후에 왜 영국에서,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교훈 속에서 현재 미중 AI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전략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바꿨죠. 이제는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AI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는 말이죠, 정보를 찾는 방식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일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과 최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AI가 일종의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격이기 때문에 일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또한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라면은 AI는 지능의 혁명이죠. 인간의 뇌를 대신해주는 이제 제2의 인텔리전스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터넷 이전에는 내가 이제 정보를 직접 찾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뭐까짓 거 검색하면 다 나온다. 해답이 있다. 그래서 검색이 만능인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AI 시대에는 뭐 부탁하면 대신 해준다. 일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동료, 펠로우가 하나 생긴 거죠. 칼리그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 경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 안보 측면에서 특정한 산업의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의 생산 방식, 요즘에 이제 곧 로봇가 생산 라인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사력에 있어서도 AI가 이제 지휘 통제 시스템을 대신하는, 장군들이 뭐 여러 가지 타겟팅이라든지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무기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소위 컴뱃이 아니라 war, 소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AI가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시기가 이제 거의 목전에 닥쳤다. 또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AI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선점을 둬야 될 그런 어떤 지역과 과제를 식별해내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국제 질서 그 자체를 재편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 변화 내지는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거는 기술 경쟁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의 문제로 트랜스포메이션 중이다. 이것을 단순한 어떤 칩 워 혹은 뭐 AI에서 AGI로의 어떤 전환 이런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에 특히 국가 안보 전략 요즘에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경제 안보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전환 중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AI를 먼저 완성하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미국이 먼저일까? 아니면 중국이 먼저일까?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AI 미중 경쟁의 승패는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가? AI 그 자체로서 AI가 AGI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먼저 터치다운을 한 쪽이 승리를 과연 선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오해를 할 경우에는 전략적 그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미중 AI 경쟁을 이 기술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의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송나라와 그 영국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서 기술 패권의 조건을 좀 검토해 본다. 이러한 어떤 설명 바탕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전략적 방향을 좀 제시해 보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같은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은 우리가 흔히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GI를 누가 먼저, 미국이 먼저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먼저 달성할 것이냐. 일종의 레이스 게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뭐 번역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또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추천 이런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일만 잘하지만은 AGI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듯한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도 이해하고 또 배운 걸 다른 분야에 또 응용도 하고 또 계획 플래닝도 하고 또 저지먼트 판단도 하고 또 사람처럼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용 지능을 갖춘 그런 어떤 AI로 이제 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경쟁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I 경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오해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같은 목표, 같은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의 데피니션 자체가 상이하다. 미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를 통한 기술적 극대화를 통한 이제 AGI로의 어떤 선점, 혁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중국은 그것을 여하이 산업 현장에 혹은 통치 수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로 만드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국의 AI 전략은 좀 전에 제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썼죠. 혁신 중심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첨단 것도 혁신이다 이거죠. 미국의 AI 관련된 여러 이제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슌페터가 얘기하는 뭐 경제적 뭐 거기에도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뭐 슈퍼 인벤션에 가까운 미국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 그다음에 범용 AI 연구라든지 또 최첨단의 알고리즘이라든지 AI 반도체 설계라든지 미국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설계는 또 다 잡고 있죠. 미국이 설계는 잘하지만 또 그거를 직접 반도체를 제작 시공하는 회사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TSMC 이런 곳이죠. 또 개방형 연구 생태계와 글로벌 또 인재들이 여전히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내부의 AI 경쟁 담론은 대체로 AGI를 누가 먼저 달성하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이미 뭐 간접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AGI의 도달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이 AGI를 갖다가 뭐 수개월, 뭐 1년 먼저 달성을 하더라도 그 차이가 정말 전략적 우위를 결정졌다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건인지. 세 번째는 AGI 달성을 경쟁의 종착점, 엔드스테이트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가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 혁신, 기술적 혁신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제조 기반의 취약성을 수정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한 지는 뭐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은 빌 클린턴 시대의 어떤 신경제가 미국의 국부 창출에 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면에는 미국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은 몰락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 기반의 약화 위에서 쌓은 기술적 혁신이라는 것이 혹시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결국 로봇이라든지 무기, 공장, 인프라 등으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구현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이 물리적 확산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동원력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인 즉슨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의 몰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동맹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우방국을 멀리해서는 안 되죠.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신화를 쓴 지구상에 세 나라가 있죠.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 뭐 규모는 좀 작지만 이제 대만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미국에게 필요한 전략은 AI 기술 자체는 뭐 미국이 우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천재들을 이끌고 이뤄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물 차원에서 구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은 미국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과 우방국을 활용해야 된다. 생산과 확산, production and diffusion은 동맹국과 분담하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이 무엇일지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AI 전략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은 혁신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산이다 이거죠. 예, 확산 중심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과 본질적으로 상이한데 중국의 그 퍼스펙티브는 AI 경쟁을 AGI를 빨리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전략의 중심을 이미 존재하는 AI 기술을 적용하는 제조 현장에, 도시 인프라에, 또 행정 감시 체계에, 또 군사 시스템에 빠르고 깊숙하게 확산시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R&D,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미국을 쫓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여전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임플리멘테이션이다. 예. 그래서 중국의 강점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기반에 있는 것이고 인구로 상징되듯 방대한 데이터, 또 국가 주도의 장기 투자, 국가가 전기료도 뭐 깎아주고 데이터 센터에 이러면서 국가가 사실상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정책 실행의 속도를 내게 하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참 뜨는 또 그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미 뭐 스타가 된 사람이지만 그 미국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마이크 프로만이 리차드 하스의 뒤를 이어서 CFR의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 뭐 위클리 칼럼 같은 거를 이제 그 신디케이트식으로 돌리는데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한쪽은 invention, super invention, 다른 쪽은 super diffusion 이라고 이제 표현한 장본인이죠. AI의 확산에 중국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최고 성능의 AI 모델보다 AI가 실제 경제 생산성 그리고 국가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국가 통제력.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발전한 그 기술이 체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권을 아주 단단하게 공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만이 용납이 되는 중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 경제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 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이죠. 다만 중국은 고급 반도체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중국의 이제 뭐 나노 레벨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뭐 그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12나노고 최근에 이제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지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2나노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의 그 고지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마도 뭐 중국이 정확하게 어떤 수준으로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 7나노 수준까지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랬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월 단위도 아니고 시간 단위도 아니고 초 단위다. 이렇게까지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신뢰의 부족.
중국이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또 그것을 산업 현장, 인프라 현장에 구현시키는 이것이 뭐 상당히 아름답고 환상적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이 평화롭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인가.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가는 그런 어떤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범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취약한 게 아니냐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식 AI 거버넌스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모델이 있고 미국의 모델이 있는데 중국의 모델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확신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비교할 때 속된 말로 액면가로 비교를 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미국은 수많은 이 동맹을 가지고 있고 그 동맹 네트워크에서 발산하는 그런 어떤 파워라는 것이 중국을 압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은 동맹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이제 많은 현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과연 중국의 모델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빅 퀘스천 마크다 이거죠. 그래서 승부의 기준, 그래서 AI 경쟁의 승패는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AI를 더 넓고 깊게 경제 그리고 사회, 군사 부문에까지 잘 통합을 이뤄냈는가에 결정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 판단 기준도 그런 어떤 총합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인벤션과 디퓨전은 그 영역이 다른 분야의 능력이고 미국은 전자에 중국은 후자의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경쟁은 단순한 어떤 기술 레이스가 아니고 경제 구조라든지 또 제조 능력이라든지 또 공급망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규칙, 규범의 설정을 위한 네트워킹 파워라든지 이러한 총체적 시스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이제 거꾸로 좀 돌려서 과거 우리가 이제 역사적 책 속에서 배웠던 이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딱 들어맞는 사례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자신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이트라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송나라의 중국 송나라의 번영과 착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뭐 송나라가 960년에서 1279년까지 존재했으니까 북송과 남송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 기술국가, 금융국가로 가장 먼저 진화한 중국 왕조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상업을 보유한 국가. 아직도 유럽은 농업국가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송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상업을 보유한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송이 960년에서 1127년까지 존속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에 멸망을 했죠. 남송이 이제 사실 뭐 100년 정도
지속을 하다가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 제가 이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북송의 수도 카이펑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부유함을 얼마만큼 당시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청명상허도라는 그림 속에 수도 카이펑이 사람들이 얼마나 활기 있게 상업 활동을 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12세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송의 수도가 이제 항저우인데, 우리 항저우 올림픽 열었던데,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구술을 한 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테우스 메리안이라는 사람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건데요. 여기 주위에 이렇게 그 운하가 있고 그 안에 체계적인 그런 어떤 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도 그렇고 뭐 이 정도의 윤택함이라면은 어느 유럽 도시에 비견을 하더라도 전혀 꿀릴 게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민간 경제와 혁신 역량은 탁월했지만은, 이런 기술의 우위, 송나라의 기술의 우위가 곧 국가의 안전과 패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술적 낙관론에 안주한 것이 패착이었다. 네. 그 프로스페리티를 헤제모니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마민족 금나라에게 또 몽골 제국에게 허무하게 왕조가 몰락하는, 그게 뭐 철저한 부패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어떤 실패 요인을 보면은, 송나라는 기술을 이제 군사력, 외교력, 국제 질서로의 어떤 그 전환에 실패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그 전 왕조들이 수많은 어떤 쿠데타 악몽을 겪었기 때문에 북송이건 남송이건 간에 군을 상당히 불신을 했고요. 지리적으로 이 말 사육에 불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목초지대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 보병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었고, 또 기술과 상업적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과 풍요를 갖지 못하지만 군사적 기동성을 가진 그런 어떤 부족들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래서 제조와 동원, 그다음에 전략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약했고, 결국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 보유가 패권 유지라는 그 등식이 꼭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송나라의 실패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 영국은 어떤가 이거죠. 영국은 송나라가 멸망한 지 거의 500년 가까이 후에 산업혁명을 시작했고, 그 산업혁명의 기초 위에서 세상을 바꿔놨죠.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경에 시작이 돼가지고 제조, 기술,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장기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은 증기기관 이전부터 사실 방직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제조업 기반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금융, 보험, 법, 이제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미 체계화한 상태에서 혁신이 딱 합쳐지니까 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기술은 어디까지나 촉매였지 출발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송나라와 영국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송나라는 산업혁명의 재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과 상업이라는 재료를 다 갖고 있었지만은 영국은 그 재료를 폭발시키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방직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조선 분야의 어떤 제조업 능력, 그다음에 금융, 보험, 법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또 가장 앞서 있고 그 분야의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또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독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영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 기술을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는 어떤 기술을 제조업에서 또 표준화로 그리고 궁극적인 유럽 질서의 그 패권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지만 송나라는 거기에 실패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거대한 일종의 통합 제국으로서 중앙 집권적 그 관료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와 안정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흔드는 기술 혁신, 이거는 타부시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제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여러 이제 그 힘이 분열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갔고 또 국가 간 전쟁이라든지 또 무역이라든지 또 해군 경쟁 상태에서 뒤처지면 바로 도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뭔가 이 제조업 기반과 서비스 기반을 쫙 한번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결정적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래서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뒤흔드는 혁명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영국은 이 프랑스와 끝없는 전쟁, 유럽 그 대륙과의 어떤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혁명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상업과 기술을 제조업 발전과 군사력 강화로 전환한 영국, 전환하지 못한 송. 그러면 그 송나라가 오늘의 미국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 능력을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이제 차별화를 시키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그래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의 송이 현재의 미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반면에 기술을 제조 표준 질서로 전환해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오늘의 중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중개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역사적 사례를 통한 통찰이 과연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AI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기술을 궁극적으로 제조, 표준, 질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다. 미국이 그 중국사를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하고 그런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실물, 산업적 측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를 미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 공유 소통 속에서
제조업의 신화를 쓴 몇 안 되는 지구상의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의 그 위상과 존재감을 미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중 AI 경쟁의 그 결과를 시나리오화 시킨다면은 아주 단순하게 미국이 승리한다고 칩시다. 미국 승리 시나리오를 재해석한다면은 미국이 AGI를 선도하더라도 제조와 확산 구조가 취약하다면은 AI는 전략적 폭발력을 제한적으로만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AGI 단독 승리의 한계를 의미한다.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 혁신의 선두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승리하면은 그것이 또 게임 오버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중국이 AI와 제조를 결합해서 현실 세계 전반을 장악할 경우에 기술적 우위보다는 확산 우위로 이제 경쟁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뭐 요즘에 얘기하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독재 국가들은 중국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예. 자신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속에서 이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국 모델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어압적 통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AI가 활용되는 중국 모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환영할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ODA도 뭐 사실 뭐 이렇게 현금으로 막 뿌리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반중 정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위에 집권자들한테 돈을 직접 주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부패 구조 속에서 밑으로 트리클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와가지고서 뭐 교량, 뭐 병원, 다리, 교량이 다리죠. 뭐 건물, 댐 이런 거 짓고서 할 때도 중국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건설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종의 새로운 타운을 형성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중국적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밍글링이 되지 않고 현지 사회하고 이것들이 이제 상당한 거부감을 야기했기 때문에 엔타이 차이나 센티먼트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고조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감시와 통제 중심의 질서를 중국의 모델이 더 강화시키거나 촉진시킨다면 그 또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의 시나리오는 그러면 뭐냐? 미국과 중국 모두 단독 패권에는 실패하고 이제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이제 뭐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블록화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바이폴라리티, 소위 양극 체제처럼. 이 경우에 제조업 역량과 그 제조업 역량을 통해서 확산 능력을 가진 중견국,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누가 가까이 두느냐, 누가 친구로 삼느냐. 미국이 소위 리트리트라고 그러죠. 그 아시아로부터 또 혹은 유럽으로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다운플레이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어떤 대체제로 등장하게 수수방관하는 그런 전략적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는 블록화의
어떻게보면은 파괴적 결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과장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그 혁신과 확산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뭐 현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세계 3위의 AI 강국으로의 도약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미 다 3등이에요. 근데 별 의미 없는 다 3등이죠. 예. 그 때문에 AI를 뭐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소위 전천후 제조 역량을 가진 중국과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또 경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혁신, 그 다음에 한국의 제조 공정 시스템 통합 능력이 이게 합쳐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섹터별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국의 위치가 더 돋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편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결국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AI 전략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는 뭐 담을 쌓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예,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은 비전략적 협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략적 협력이라는 건 뭐냐? 소위 반도체로 얘기하면은 뭐 2나노, 1나노급을 활용한 소위 최첨단 군사 무기를 만들기 위한 협력은 전략적 협력인데 그런 협력을 중국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뭐 10나노, 12나노 뭐 급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 협력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타 또 뭐 원전도 그렇고 또 뭐 조선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중국과 조선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분야도 중국이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거의 도미네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전략적 분야는 좀 차치하고라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찾아서 제이크 설리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small yard, big fence, big fence, high fence, small yard. 예?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분야, 제한된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그 제한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서는 한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단절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 또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핵심 기술과 시스템은 이제 분리해내고 비전략적 영역에서 관리된 소위 managed cooperation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내일 모레 나오는 편저 그 서적의 제목이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입니다. 한국의 이제 생존과 번영 전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러 한 10분 정도가 이제 그 글을 주셔가지고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패권국이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AI 확산 질서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소위 indispensable nation,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안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뭐 저도 뭐 못지않게 돌아다녀 봤고 거기에 뭐 지식인들이나 또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들에게 이제 좀 압도당해서 그러는데 한국의 어떤 그 존재감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indispensable na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양자 간의 갈등이나 세력 균형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질서를 재편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쟁의 향방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자유주의 국제 규범, 소위 liberal international 놈이 재강화될 수도 있고, 혹은 블록화된 경쟁적 세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점차 이 복잡해지는 이 전략적 지형,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서 이 선택과 균형, 또 협력과 자율성. 우리가 이제 자강자강 하는데 자강이라는 게 결국은 소위 전략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늘려가는 과정이고 그 궁극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강을. 그래서 중견국들은 미중 경쟁이라는 어떤 지정학, 요즘에 이제 지경학, 하나 더 나가서 이제 기술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테크노 지오폴리틱스라는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런 차원 속에서 전략적 정체성, 그 다음에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 우리도 뭐 원천 기술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소위 산업 구조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고립된 자강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또 유럽이나 또 글로벌 사우스에 있어서도 요즘에 뭐 브라질, 남미의 브라질, 그다음에 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의 사우디, 터키, 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허브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도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연의 확장, 그것이 또한 자강. 근데 그것이 그냥 자강이 아니라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유럽 등 그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 그냥 살아가는, 뭐 일견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죠. 다른 하나는 점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신뢰 약화, 이런 점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은 사라질 현상인가? 아니면은 그 행오버가, 그 잔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심지어는 민주당, 야당에까지
트럼프 따라하기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인 판단도 요구되지만은 여러 가지 엠피리컬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엠피리컬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트럼피즘이 트럼프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또 미국의 전략적 그 신뢰 약화를 고려해서 좀 더 자율적인 외교안보 전략, 그다음에 독자적인 방위 역량, 또 기술 자립,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주의 국가만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방으로 삼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노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대전략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글로벌 노스에게 중심축을 두면서 국제 규범과 가치를 선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한국이 AI 시대에 취할 수 있는 대전략의 기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경쟁의 본질은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가 아니고 누가 더 넓게 퍼뜨렸느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기술 강국,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소위 strategic nation, 전략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소위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될 국가를 미국에게 어필하고 또 유럽에게 어필하고 글로벌 사우스에게 어필하는 그런 노력들을 불철주야 전개를 해 나갈 때 그것이 향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결정짓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